네, 오늘도 각종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보고 정리해보면서 영양요법과 음식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고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인데요. 뭐만 먹어도 속이 부글거리고 가스가 찬다, 그리고 설사가 생긴다,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심하다, 소화제를 달고 산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런 분들의 주된 공통점은 단순 장질환이 아닌 의외 증상들, 예를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근육통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지속되는 분들, 그리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항상 맑지가 않고 뿌옇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을 독립적인 이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의 공통점에는 15증이라는 소장내 세균 과식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피로하고 머리가 아프고 근육통이 있는 분들을 상담할 때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장 건강입니다. 장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정확히 15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개선하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대부분 질환을 개선시키는 첫 도미노 블록을 저는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5증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를 치료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이 결국 15증이다 할 만큼 15증 치료가 핵심적인데요. 이런 15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자면, 소장은 원래 영양소 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세균 번식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루겠지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소장 내에 세균이 많아지면서 소장에서 세균, 곰팡이, 효모들이 영양소를 경쟁적으로 이용 흡수하고 그로 인한 대사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하고 장 점막을 약하게 하는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다양한 이유가 다 15증을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저산증 및 소화효소의 감소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세균이 살균되지 않은 채, 즉 위 담즙의 기능이 떨어져서 장에서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다루면서 저산증으로 인해서 다양한 장질환까지도 연결된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이처럼 위산분비 억제제를 지속해서 드시는 분들, 그리고 만성적으로 위염이나 식도염 환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15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은 위산분비 능력이 저하되면 세균이 죽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소장에서 많은 세균이 증식하면서 증상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복 시 소장 연동 운동의 저하입니다. 흔히들 배가 비어졌거나 하면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경험을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꼬르륵 소리가 장 연동 운동을 활발히 해서 장내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소장에 있는 미생물과 음식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소리가 바로 꼬르륵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소장을 둘러싼 근육층의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이 바로 카알세포와 빈쿨린 단백질입니다. 소장을 둘러싼 이런 세포와 단백질이 소장의 연동운동을 눌려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식을 하거나 이런 연동운동을 도와주는 세포들이 저해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연동운동이 줄어들게 되면 소장 내 미생물들이 대장으로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이 이유를 통해서 15증이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왜 연동운동이 저해되었을까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장내 세균의 역습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장질환을 가지는 환자들의 과거 병력을 보다 보면 식중독이나 심한 장염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나면 이들이 내뿜는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 독소를 우리 몸에서는 대항하는 항체를 바로 만들게 됩니다. 이 항체의 독소들이 방어를 하고 인체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과물로 남은 이 항체들이 소장 연동운동을 시켜주는 빈쿨린이라는 단백질에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독소와 빈쿨린이 매우 유사하게 생겨서 독소 때문에 생긴 항체가 내 몸에 꼭 필요한 이 빈쿨린을 공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논문은 항체가 빈쿨린을 공격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체 내에서는 항체가 많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과민성 대장군 및 15증 증상을 진단하는 바이오마커 인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소장을 둘러싼 장 근육층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결론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해균이 점점 증식하고 장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이 장 점막층 사진입니다. 사진의 외층 부분에는 보통 장내 세균이 서식하게 되는데,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 즉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장내 세균들이 뮤신을 먹이로 하여서 점액층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또 고지막식 지방이 많은 것들은 뮤신을 얇게 만들어서 장 점막 내층과 세균의 거리를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독소들이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여기서 수많은 독소들이 나오고 또 과한 면역 활성 반응, 그리고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잉된 면역 반응이 지속되니 장 누수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들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갑상선 질환 환자들, 아토피 환자들, 류마티스 환자들, 비염 환자들, 이런 다양한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장 건강을 가장 먼저 고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위 기능을 올리는 과정부터 진행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위산분비 능력과 위 기능을 올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과 소식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올려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음식 알러지원들을 피하는 과정이 꼭 선행되고 이걸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장질환 환자분들을 관리해 드릴 때 PT 트레이너들이 식단 검사하듯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영양제든 약이든 음식물 모두 찍어서 보내는 거죠. 영양제를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알러지원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락톡스, 그리고 과당,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두 번째는 저포드맵 식단하기. 포드맵 식단에 대한 표는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식이섬유를 섭취해도 이 저포드맵에 포함된 과일 채소를 통해서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올리브유, 오메가3가 포함된 지방식하기. 네 번째, 소식하기. 아까 말씀드린 공복 시 소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이 공복이 중요합니다. 적게 먹고 최소 12시간 이상 공복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수분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카페인, 술은 이뇨작용이 심해지므로 이런 이유에서도 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장내 잔류 확률이 높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각종 콩류 그리고 대두 제품들이 이 잔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줄이거나 피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상황에서 잡곡밥 그리고 곡물을 이용한 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야채밥이나 백미밥이 좋습니다. 콩밥, 잡곡, 현미 등 이런 비중이 높은 음식들은 소화를 더디게 하고 천천히 분해되도록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장이 튼튼하고 좋은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처럼 장 연동 운동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쌀로 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트,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요법 활용입니다. 저는 항상 식이습관 개선이 우선이고 영양제 요법이 마지막입니다. 치료도 식습관 개선이 안 된 분들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똑같이 드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각설하고 제가 설명해드린 논리대로 영양요법을 선택할 텐데요. 정리하자면 유해균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좋은 균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장내 운동을 높여야 한다. 장내 과잉된 면역 염증 반응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해균을 잡아야 하는데 유해균의 문제점 하나가 바로 군집을 이루고 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방어막인데요. 유해균들은 다른 외부 물질로부터 죽지 않게끔 미끈미끈한 필름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과잉 증식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 군집 형태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박테리오신 물질입니다. 관련된 논문 내용들입니다.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데 박테리오신과 같은 천연 항생물질이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의 논문이고, 더불어서
박테리오신을 섭취하면 유해균들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기 때문에 15증 및 과민성 대장 환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영양제입니다. 제품들은 시중에 S드림, 트윅스 체인지 등이 있습니다. 근처 약국에 문의하시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복 시 소장 연동 운동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과 같이 소화 효소제를 비롯한 위 기능을 강화시키는 보충제를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특히 담즙 분비나 단백질 분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선택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15증 또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면역 반응의 결과다 말씀드렸죠. 수많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유해균들에 의해서 분비되고 그로 인해서 장이 자극받는다 표현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염증을 줄이는 방향과 면역 활성을 정상화시키는 영양 성분까지 추가하면 실제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 제품이 식물성 스테롤 제품들 혹은 프로폴리스를 기반으로 한 항염 물질들 또는 베타글루칸과 같은 다당체 성분을 포함한 면역력 강화 물질들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린 세 가지 내용은 장질환뿐만 아니라 비염, 알러지,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권장해드릴 정도로 면역을 올리고 장 건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러니 만성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해결을 못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15증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가족들이 이런 증상을 겪게 되면 적용할 방법과 영양요법 방법들입니다. 그러니 장 환경과 더불어서 다양한 이유로 만성적인 근육통, 부신피로, 그리고 두통,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면역질환 환자들은 꼭 이 내용으로 장 치료부터 선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